2012년 1월 10일 밤 11시 30분경 울산의 한 다방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망자는요, 그 다방을 운영하던 50대 주인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사망하신 분의 사이였습니다. 사망자는 다방 내실,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았다고 했고요. 전날 딸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오지도 않고 다음날 종일 연락도 안 돼서 밤늦게 사이가 장모님 가게를 찾았다가 현장을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종일 연락이 안 됐던 거면은 일이 언제 벌어졌던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기록을 보니까 신고 당일만 해도 사이가 가게를 2번이나 찾아갔더라고요. 아내의 전화를 받고 밤 8시 30분경 퇴근하던 길에 장모님 가게에 들렀는데 간판 불도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갔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가량 지난 밤 11시 10분에 다시 갔는데도 똑같은 상황이자 사이가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현장은 어땠습니까? 열쇠공까지 불러서 다방의 출입문을 겨우 열었을 때 사위의 충격이 상당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체 어땠길래? 다방 규모는 약 30평 정도였고요. 가게 안쪽 끝에 피해자분이 생활하던 내실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분이 발견된 것은 출입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출입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천장을 향해 누운 채 발견됐는데 완전 나체 상태였고요. 한쪽 다리가 소파 위에 걸쳐진 채 있었다고 합니다. 야, 나체 상태로. 그걸 사위가 본 거예요? 네, 충격적이었던 건 시신에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었는데 설탕이었습니다. 설탕이요? 네, 피해자 옆에 뿌리다만 설탕 봉지도 같이 발견됐고요. 예전에 우리가 밀가루나 설탕 같은 거 풀어놓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다른 사건도 많이 있었죠. 케찹도 있었고요. 케찹도 있었고. 야, 진짜 나쁜 놈이지. 살해한 것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이렇게. 피해자분 사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금 결과 사이는 경부 압박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심한 폭행을 당했는지 갈비뼈 세대가 골절되고 아휴. 일부 장기까지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범인이 좀 이상한 놈이었던 게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 채모 일부를 불에 걸려놨더라고요. 야, 아니야. 갈비뼈 3개하고 골절된 정도면은 주먹을 때렸던, 이건 남자일 것 같은데. 그래, 저항을 못하죠. 그 정도 저항을 상처는 못하죠. 되고. 근데 이제 피해자가 발견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정상적인 네. 걸로 보이는데요. 채모를 자르거나 또 불을 붙이거나 하는 경우들은 범인 입장에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을 피해자한테 처벌한다는 개념으로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변태적인 성적 감정을 갖고 있거나 피해자한테 느끼는 감정이 분노가 좀 컸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이게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 끔찍하네. 네, 시신에서 성범죄 흔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주변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원한이나 치정을 의심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가게에 돈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 소액이어서 당시 수사팀도 범인이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해서 폭행을 이어가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까지 저질렀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습니다. 야, 이건 지금 몹쓸 짓을. 다방에 온 손님이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뜨내기 손님이었다면 이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노력을 과연 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영업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부검으로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이 나왔는데 신고 전날인 9일 밤 9시에서 12시 사이로 예상됐습니다. 다방 영업시간이 밤 9시였기 때문에 영업이 끝난 후 범행이 있었을 걸로 봤고요. 다방에 보일러가 없어서 평소 피해자분이 씻을 때 물을 직접 끓여서 사용을 했다는데 발견 당시 주방 가스레인지에 물이 가득 든 냄비가 올려져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피해자분이 가게 영업을 마치고 씻을 준비를 하던 무렵에 참변을 당했을 걸로 추정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날 영업 끝나고 씻으려고 하던 차에 몰래 누가 침입을 한 건가? 나체 상태였다고 하니까. 아, 근데 누군가 몰래 침입을 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었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럼 사이가 처음에 그냥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돌아갔었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영업이 끝났을 무렵에 들어왔던 걸로 강력하게 지금 추정이 되잖아요. 이런 점들로 봐서는 범인은 지금 영업 마감 시간까지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거기서 거주한다는 것도 또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옷이 벗겨진 건 사실은 범행 과정에서 벗겨진 건지 지금 피해자가 씻으려고 벗어놓은 건지 이 시점은 사실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문 쪽으로 피해자가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상태에서 도주하려고 하다가 최종 공격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시신이 문 쪽으로 향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범행 무렵 가게 문이 열려 있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강제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요. 다방 출입문 열쇠를 걸어두던 곳이 있었는데 범인이 열쇠를 찾아 문을 잠그고 간 걸 봐서는 최소 이 다방을 몇 번 왔던 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면식범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단골 손님일 수도 있고. 네, 지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당시 수사팀에서도 범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사건이 미제로 빠졌던 걸 보니까 생각보다 용의자 찾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 현장에 범인이 남긴 단서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이 사건에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명확하게요? 네, 그렇습니다. DNA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왼쪽 손톱 밑에서 아주 극소량의 피부 조직이 검출됐는데요. 근데 이게 신원불상의 남성 DNA와 피해자의 DNA가 함께 섞인 호남 유전자였던 겁니다. 혼합 유전자요? 그게 뭐예요? 호남 유전자는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 보면 범인의 신체를 핥혀서 손톱 밑에 유전자가 남게 되잖아요. 만약에 범인이 내 목을 조르고 있을 때 같이 내가 저항을 하면서 나의 피부 조직까지 같이 혼합되어 갖고 유전자가 검출되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던 이때만 해도 이렇게 혼합돼서 나오면 분리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용의자가 있으면 대조만 가능하던 이런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당시 수사팀에서 다방 단골 손님부터 동종수법 전과자, 피해자와 접점이 있는 남성 등 300여 명의 DNA를 채취해 모두 대조했는데 일치하는 DN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자 중 용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300명 중에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야, 그럼 지금 용의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목격자는 없었나요? 당시 탐문 중에 중요한 증언을 해주신 단골 손님 한 분이 있긴 했습니다. 사건 추적 날에도 다방을 방문해 마감 1시간 전인 저녁 8시쯤 다방을 나왔는데 이때 다방 안에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손님 2명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따로 떨어져 앉은 걸로 봐서 둘이 일행은 아닌 것 같다고 했고요. 얼굴이나 뭘 입고 있었는지 자세히 기억은 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자 손님 2명이요? 그럼 설마 그 둘 중에 한 명인 건가? 다방이 있는 건물 바로 맞은편에 방목용 CCTV가 하나 있어서 저녁 8시 이후 이 두 남자가 언제 다방을 빠져나갔는지 확인해봤는데 하필 이 CCTV가 10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방향이 돌아가는 CCTV라 단골 손님이 말한 두 남자 중 한 명만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아깝다. 결정적인 순간에 맞아요. CCTV가 안 되거나 또 이번에는 회전을 하필. 그러면은 나머지 한 사람은 그러면 언제 나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일단 CCTV에 찍힌 남자부터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잖아요. CCTV에 찍힌 남성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건물을 나온 시간이 9일 밤 9시 17분쯤이었거든요. 곧장 자전거를 타고 떠났고요. 근데 그로부터 5분 후인 9시 22분경 다방 간판 불이 꺼진 게 CCTV로 확인이 된 겁니다. 남자가 떠난 후에 간판불이 꺼졌다. 그럼 그 후에 범행이 일어났다는 얘긴데.
혹시 이 남성이 다시 다방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온 게 CCTV에 안 찍혔을 수도 있잖아요. 당시 수사팀에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간 방향의 CCTV 동선을 추적했는데 다방으로부터 약 1km가량 지난 곳까지 이동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후엔 행적이 끊겼는데 다시 다방 쪽으로 이동한 건 어느 곳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피해자가 사망 직전 다방에 머물렀던 중요한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자전거 탄 남자를 공개 수배까지 했는데 이것도 별 소득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참. 자전거 탄 사람을 그 남자를 못 찾은 거구나. 사건 발생 직접 중요한 목격자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자전거 탄 남자 말고 다방에 있었다던 그 또 다른 손님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 맞죠? 그렇죠. 근데 CCTV에 찍히질 않았으니 인상 차기조차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단골 손님도 40대 남성이라고 얘기해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추정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수사가 답보에 빠지다 결국 미제가 됐던 것. 맞아요. 그러니까 범인 DNA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DNA까지 나왔는데도 안 풀리면 진짜 답답하죠. 와, 진짜 그렇겠다. 자, 이렇게 시간은 무려 7년이 흘러서 2019년이 됩니다. 형사님들은 다시 한번 울산에서 발생한 이 미제 사건들을 모두 취합해서 국과수로 향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호남 유전자 분리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2012년 울산 다방 주인 살인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몇 번 시도해보지 않은 희귀한 케이스라 국과수에서도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DNA 시료가 얼마 남아있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야, 그럼 7년 만에 기술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분리 기술이 이제 실험적으로 막 시행됐던 시점이죠. 2019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됐어요? 네, 다행히 불상의 나수인자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자까지 나왔습니다. 야, 살았네. 1차는. 2012년 다방 주인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딱 1년 뒤인 2013년 1월 울산의 또 다른 다방에서 주인을 폭행해 2년간 복역 후 출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 1년 뒤에 또 다른 다방의 주인을, 와, 참. 냄새 나는 거죠. 네, 이거 좀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2013년 사건 기록을 보니 패턴도 비슷하더라고요. 이때도 여자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는 동네 다방이었고요. 영업이 끝나서 마지막 손님에게 나가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던 거죠. 마침 그때 가게에 왔던 다른 손님이 신고한 덕분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거고요. 좀 특이했던 건 범인이 그날 다방에서 약 4시간가량 머물면서 커피만 약 20잔가량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2012년 다방 업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자를 조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 씨는요, 2019년 당시에 55세의 남성이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양산이면 그렇게 멀지도 않는 곳이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용직으로 조경 일을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거주지를 계속 옮겨 다녔고요. 저희가 소재를 파악한 뒤로 계속 주시하면서 조 씨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네? 왜 체포를 안 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신 거예요? DNA 일치하면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DNA가 일치한다고 바로 체포할 수 없는 이유는 다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장소잖아요. 어떤 형태로 DNA는 전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범인이 접촉했다라는 다른 증거나 정황 증거나 진술, 자백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DNA만 가지고 추궁했을 경우에 부인을 하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죠.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 조 씨가 다방에서 커피값을 건네주다가 주인 손이랑 잠깐 스친 적이 있다. 그때 살짝
끌겼던 게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주장해버리면 저희가 범행 입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이미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조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찾아요? 7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형사님들의 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2012년 사건이 발생한 그 다방에 조 씨가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형사님들은 약 4년의 시간 동안 작은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춰갔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4년 동안. 이야,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네. 당시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을 다시 만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울산을 떠나신 분들도 많았고요. 음. 어찌저찌 소재를 파악해서 연락을 드리면 기억도 안 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고 통화조차 거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받는 것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수사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자료 검토하다가 담당 검사님이 바뀌기도 하고요. 아, 참. 맞아요. 우리 지난 시즌에서 나주에 드들강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피해자 몸에서 나온 DNA 그걸로 용의자를 찾았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가지고 맞아. 불기소 처분받았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선례가 있으니까 아마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것 같아요. 야, 생각만으로도 막막한데. 뭐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일단 조 씨가 2012년 범행 당시 울산에 거주했던 것부터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 씨의 근로 기록을 떼봤는데 울산에 있는 몇몇 조경회사에서 당시 월급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럼 울산에 있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당시 조 씨와 함께 일을 했었던 동료들을 어렵게 찾아내서 조 씨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하나같이 다들 그 커피 좋아하던 양반?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4시간 동안 20잔을 그렇게 가능할까 싶어요. 진짜. 작업이 끝나면 동료들이랑 술도 한잔 안 마시고 다방으로 바로 직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방에 가서 혼자서 뭘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하루 종일 다방에 앉아서 10잔, 20잔씩 계속 커피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카페인 중독이야 뭐야. 아이, 커피값이 더 들겠다. 야, 20잔이면 얼마야? 5,000원만 해도 10만 원이에요. 20잔이면. 그러니까 바깥보다 커피값이 더 많이 들었다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조 씨가 2012년에 울산에 있었고 또 다방을 주구장창 갔다. 이건 확실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게다가 2013년 폭행 사건 때 기록을 보니까 당시 조 씨가 쓰던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2012년 사건 수사팀에서 다방 인근 기지국에 걸린 모든 착발신 기록을 뽑아뒀었는데 혹시나 그 중에 조 씨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조 씨 번호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2012년 1월 9일 밤 7시 반경에 조 씨가 누군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기록이었습니다. 아, 소름 돋는다. 저 그럼 그날 그 다방 인근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네요. 이때 누가 조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 통화한 사람도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당시 사건이 있던 다방에 바로 옆에 건물에 있던 또 다른 다방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습니다. 뭐 또 다방이에요? 네. 조 씨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했고 손님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뭐야? 다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나?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약속이 있어서 한 잔 먹을 수는 있지만은 다방을 계속 돌아다녀. 자, 그런데요. 이 다방 종업원은 조 씨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분이 일했던 그 다방의 주인은 조 씨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데다가 아주 중요한 증언까지 해주셨다고 합니다. 와서 커피를 10잔, 20잔씩 마시는 사람을 기억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기억하겠죠. 일단은 이게 뭐 진짜 많이 마셔야 뭐 2잔, 뭐 고민 있어서 3잔까지 마시한다. 뭘 기억하셨길래? 조 씨 사진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때 조경공사를 하러 울산에 잠깐 내려왔다고 했던 손님인데 일만 끝나면 거의 매일 다방에 와서 주구장창 커피를 마셔서 나름 귀한 단골 손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몇 달 동안 빠짐없이 오던 단골 손님이 갑자기 발길을 뚝 끊어서 내심 아쉬웠는데 그게 옆 다방에서 살인 사건이 난 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씨가 쓰던 번호 하나로
지금 다 알아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체포를 하러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 씨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범행을 부인할 게 뻔했기 때문에 사전에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먼저 가장 뻔히 할 거짓말부터 깨부셔놓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맞아. 손톱 및 DNA를 깠을 때 다른 핑계를 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격 중 생긴 저항 흔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전국의 법의학자들을 만나 당시 피해자의 부검 기록을 보여주고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공통적으로 목을 조를 당시 저항할 때 긁은 DNA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국의 논문까지 찾아봤는데 피해자와 공격자 사이 폭력적인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혼합 유전자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도 있어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까지 모아놨습니다. 외국 자료까지도. 네. 아예 그냥 미리 싹을 딱 잘라놓으신 거네요. 거의 전국 미제팀을 다 찾아가서 자백은 어떻게 받아냈는지 자문을 구했고요. 이걸 토대로 조사 진행 순서부터 질문 순서까지 촘촘하게 짜기 시작했습니다. 또 조 씨의 예상 답변을 쭉 뽑아 피의자와 조사관을 맡아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했어요. 야, 대단하다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낸 우리 형사님들은요. 조 씨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갑니다. 양산으로. 드디어. 그날이 작년 크리스마스라 기억이 생생한데요. 조 씨가 머물고 있는 여관 앞에서 밤새 잠복하다가 동트기 전에 출근하는 조 씨를 잡았습니다. 아, 드디어. 조 씨도 11년 만에 자신이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 있어요? 다방 살인사건 피의 사건으로 피해자로 체포합니다. 썼죠 지금 모자 같은 거. 전원이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게 있고 진술 검토 행사할 수 있고 체포적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차고 말씀드릴게요. 미라도 미라도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채우고. 또 잠시만요. 이거 좋아해갑시다, 형님. 야, 그거 수갑 차는데 그러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건인 거 들으셨죠, 그죠? 예? 아니, 그거는 확실하게 내가 모르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모르겠다고요. 뭐 때문에 지금 하는 건지. 그런 저런 말이 어디 있어? 말이 돼? 자, 다방 살인 사건 피의자로 선생님 체포하셨어. 사건 어디입니까? 신정동이요. 신정동? 네. 언제 일어난 건데요? 야, 뻔뻔하게 차이가 없죠. 선생님 이거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내용파일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12년도 사건이니까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평정해 보이지 얼굴이? 앞으로부터 해야 되니까. 자, 우리 고지 미란다 혹시 고지 다 했습니다. 다 교부해 드렸고. 다 읽으셨습니까? 아이고 씨. 영장 보면서 마지막에 표정이 굳어졌네요. 이제 올 것이 왔다. 그렇죠. 예. 조 씨를 검거를 했고요. 울산청으로 데려온 형사님들은 도착하자마자 첫 마디를 이렇게 던집니다. 조 씨, 억울한 거 있습니까? 억울한 거 있습니까? 이것도 그럼 형사님들이 짜놓은 덫이에요? 네, 저희가 거짓말 탐지기부터 돌 예정이었거든요. 조 씨가 분명 억울하다고 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맞는지 검사부터 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유도하려고 했던 건데 예상이 딱딱 맞아가더라고요. 조 씨가 정말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야, 그렇지. 계획대로 지금 착착 진행이 되는 거네요. 여기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심적으로 계속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했는데 아쉽게도 판단 불능으로 나왔습니다. 야, 뭐야 여기서. 판단불능이 나오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고 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 검사를 배제하게 되죠.
그럼 일단 첫 번째 계획은 예상처럼 안 된 거네요. 우리 형사님들은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그 형사님들은요, 조 씨에게 POT 검사를 합니다. POT. POT 이건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예요? 일종의 뇌파 검사 중에 하나인데 네. 빠른 시간 안에 범죄 현장에 범인만이 알고 있는 범행 도구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막 빠른 속도로 보여주면 범인이 자기가 범행 도구로 썼던 어떤 칼이 보이면 뇌파가 네. 이제 치솟아서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검사 기법이죠. 야, 범인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조 씨를 앉혀놓고 고춧가루, 후춧가루, 그리고 밀가루 사진들을 쭉 보여줬습니다. 아, 그렇지. 가루. 설탕. 설탕 반응 그렇죠. 보려고. 그렇죠. 그때 뇌파의 반응이 설탕.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중간에 저희가 설탕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걸 보는 순간 조 씨의 뇌파가 번쩍 튀더라고요. 그때 딱 걸렸다 싶었죠. 맞네. 맞네. 설탕에 반응을 한다는 거는 뭐 맞다는 거 빼박이라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결과를 확보한 우리 형사님들은요, 드디어 조 씨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조사실로 드디어 향합니다. 야, 이쯤 되면은 순순히 불 때가 됐는데 어땠습니까? 뻔뻔하게 물러서질 않더라고요. 사건이 있던 다방은 물론 그 동네에도 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11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 계속 잡아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대로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들이미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입을 아예 열지를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형사님들이 다 당연하지. 계획이 있는데. 반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럼. 그럼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바로 체포를 안 한 이유가 있지. 자, 그런데요, 이 조 씨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뭔가 결심한 듯이 고개를 싹 들고, 자, 형사님, 커피 한 잔만 주시죠. 믹스 커피 말고요, 아메리카노로요. 야, 진짜 중독자였나 보다. 중독자였나 보다. 담배 한 개 달라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커피 한 잔이네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믹스 커피 말고요, 아메리카노로요. 야, 너무 고급스럽게 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야, 무슨 커피야, 지금. 살인을 저지르는 커피를. 그러니까 담배도 우리가 짜증나는데. 이거는 줘야 기가 되나 막혀서. 말아야 되나. 그런데 커피를 벌컥 마시더니 또다시 모르쇠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평생 그게 마지막 커피가 될 거다 하고 그날 조사는 마치게 됐습니다. 이용하는 거네. 커피를 마시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유치장에 갔더니 조 씨가 전날과는 표정이 사뭇 다른 겁니다. 알고 보니까 밤새 유치장에 같이 수감되어 있던 옆에 사람들에게 손톱에 유전자가 나왔으면 끝난 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한심하다. 형사님 말 안 듣고 같이 범죄자 유치장에 있는 범죄자 얘기를 듣는다. 표정을 보니까 딱 자백하겠다 싶어서 곧장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면담 시작하자 몇 시간 버티다가 결국에는 자백을 했습니다. 성범죄가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는 걸 보고 자기도 나가는 척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고요. 피해자한테 성관계를 제안했는데 거부당하자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쓰레기네. 그리고 채모에 불을 붙였던 점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부인 알겠지. 자기도 뭐. 그렇지. 또 모르세죠, 뭐. 근데 그 설탕은 왜 뿌린 거래요? 조사 과정에선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에 가서는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근데 설탕을 뿌리면 증거 인멸 돼요? 전혀 관련이 없죠. 무식하고까지.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해서요, 징역 25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조 씨가 본인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해갔고요. 끝까지 뻔뻔하다. 끝까지 뻔뻔해. 즐겨봐 이 채널.